1987년 1월 15일 새벽 1시 북한 함경북도 청진항.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믿게 된 한 남자가 자기 가족 11명의 운명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가 훔친 건 돈이 아니었다. 그가 훔친 건 권력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가 훔친 건 바다에 묶여있던 50톤짜리 배 한 척, 그리고 그 배에 실은 건 짐이 아니라 어머니였다. 아내와 자식, 동생 가족 모두를 배에 태웠다.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었다. 붙잡히면 정치범이 아니라 씨가 마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도망은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용기이기 때문이다. 김만철. 북한 청진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겉으로 보면 그는 그 체제 안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배운 사람이고 기술도 있고 병원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무너지는 세상을 보는 사람도 바로 의사였다. 약이 없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날, 굶주림이 병보다 먼저 몸을 망가뜨리는 날, 사람의 병이 아니라 체제의 병이 더 깊다는 걸 깨닫는 날.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중이 된다. 그는 매일 환자를 봤다. 그런데 환자의 얼굴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게 있었다. 체념이었다. 포기였다.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미 마음은 죽어버린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너무 오래 보면 언젠가 자기 가족의 눈에서도 그 표정을 보게 될까 두려워진다. 김만철은 그 체제를 견딜 수 없었다. 그에게는 나이든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 단란한 가족,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잘 아는 어른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다. 아마 그게 훨씬 쉬웠을 것이다. 혼자라면 숨기도 쉽고 들키기도 덜하고 버리기도 덜 아프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혼자 살아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평생의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살기 위해 남겨둔 가족이 그날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무모하고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11명이 함께 떠나는 길. 가족 전부가 사라지는 길. 실패하면 가족 전부가 끝나는 길.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가장 절망적인 선택이 그에게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날 밤은 차가웠다. 북한의 겨울바다는 단순히 춥다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살점을 깎아내는 바람이 불고 물은 거먹고 항구의 어둠은 사람의 마음속 죄책감처럼 깊었다. 누군가는 그 밤에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음날 배급을 걱정하며 이를 악물고 있었을 것이다. 울지 마라. 묻지 마라. 되돌아보지 마라. 여기서 주저하면 다 죽는다. 가족들은 어둠 속을 걸었다. 발소리도 작아야 했다. 숨소리도 커선 안 됐다. 나이든 어머니를 부축하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고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이사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다. 이건 도주다. 그리고 아마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도주다. 청진항의 정박한 50톤급 배. 그 배는 원래 저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쳐야만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니 그 자체가 이미 그 사회의 모순이었다. 김만철은 배를 알고 있었다.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만져야 하는지, 어느 순간 가장 위험한지 그는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사람은 즉흥으로 목숨을 건 도박을 하지 못한다. 목숨을 건 도박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오랜 절망 끝에 완성된 계획일 때가 많다. 11명이 차례로 탔다.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도 끝이었다. 누군가 기침을 크게 해도 안 되고 어디선가 손전등 불빛 하나만 번져와도 안 되고 하지만 그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바다조차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엔진이 깨어났다.
쇳소리가 항구의 어둠을 찢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것이다. 들켰다.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머릿속에서 그런 말들이 번개처럼 튀었을 것이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 앞으로 나간 배는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사람의 운명도 그렇다. 어떤 밤은 그 밤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청진항의 불빛이 조금씩 멀어졌다. 저 불빛 안에는 익숙한 거리와 익숙한 공포가 있었다. 그들이 떠나는 건 단지 북쪽 땅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눌러온 체념이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유는 늘 대가를 먼저 치르게 한다. 누군가 아주 작게 물었을 것이다. 이제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괜찮다는 말은 살아서 도착한 뒤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바다 위에서의 희망은 늘 너무 이르다. 배는 동해를 향해 나아갔다. 칠흑 같은 바다였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밤. 멀리서 보면 세상은 고요해 보였겠지만 그 배 위의 시간은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을 것이다. 한 번의 떨림, 한 번의 파도, 한 번의 삐걱거림, 그 모든 게 죽음의 예고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가장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 기관이 멈췄다. 희망이 움직임이라면 절망은 정지다. 배가 멈췄다는 건 단순히 기계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도망치던 삶이 바다 한가운데 붙들렸다는 뜻이었다. 뒤에서는 누가 쫓아올지 모른다. 앞에는 어디가 안전한지 모른다. 그 사이에서 11명은 겨울바다 위에 떠있는 관짝 같은 배 안에 갇힌 셈이었다. 그 추위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인했을 것이다. 손끝이 먼저 감각을 잃고 입술이 굳고 말수는 줄어든다. 몸이 떨리는 건 추워서이기도 하지만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울고 싶었을 것이다. 노모는 말없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 김만철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끌고 온 건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의심하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재난의 본질이다. 가만히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은 위로였을까? 명령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을까?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뒤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 하나도 추격선의 엔진처럼 들린다. 멀리 떠있는 그림자 하나도 감시망처럼 느껴진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몸은 얼어붙고 생각은 점점 최악의 장면만 만들어낸다.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견딜 수 있을까? 우릴 도운 적도 없는 친척들까지 화를 입을까? 도망치는 건 한순간이지만 실패의 대가는 너무 멀리까지 번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은 가장 약해지는 순간 가장 선명해지기도 한다.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그날 바다 위에서 그 가족은 아마 처음으로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다시 북조선의 체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시간이었는지, 그보다 더 길었는지,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분간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추위와 공포와 침묵이 끝없이 이어졌을 뿐이다. 그러다 기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꺼졌던 엔진이 다시 떨렸다. 멈춰있던 운명이 다시 움직였다. 그 순간 누군가는 울었을 것이다. 소리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을 것이다. 사람은 늘 거대한 승리보다 간신히 이어진 작은 희망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진다. 배는 다시 남쪽을 향해 갔다. 하지만 탈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탈출의 초반부를 넘겼을 뿐이었다. 바다는 국경보다 넓고 자유보다 냉정하다.
누구 하나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환영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안전도 없었다. 오직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강박만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잤는지, 누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런 기억은 흐릿해졌을 것이다. 배 위에서의 시간은 인간을 원시적인 상태로 몰아넣는다. 춥지 않게 버티는 것, 굶지 않는 것, 들키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문명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는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을 발견한 눈이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일본. 그건 구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국경만 넘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경 밖에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 측에 발견된 들이 가족들은 항구로 예인됐다.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을까? 아니다.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외교가 그들을 집어삼키려 했다. 북한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납치됐다고 했다. 체제가 싫어서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들을 데려오려 했다. 일본은 난처했까. 누구의 편을 들어도 외교 문제가 된다. 그 한 가족은 어느새 사람들이 아니라 사건이 되었고 체제와 체제 사이에 끼인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상징이 된다는 건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상징은 인간의 얼굴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카메라 밖에서 떨고 있는 아이의 손보다 성명서 한 줄이 더 중요해진다. 배 안에서 불안에 떠는 노모보다 외교적 파장이 더 크게 다뤄진다. 그 가족에게 필요한 건 잠자리와 음식과 안심이었을 텐데 세상은 그들에게 먼저 입장을 요구했다. 우리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이 그 시절에는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되었다. 가고 싶은 곳을 말하는 일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어디에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조차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대. 김만철 가족은 그 잔혹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일본에서의 시간은 길고 답답했을 것이다. 바다는 끝났지만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혹시 다시 북으로 보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일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여기까지 와서도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사람은 너무 오래 긴장하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아마 가족들 중 몇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을 것이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도 모두 한꺼번에 몸속에서 엉켜 있었을 테니까. 그러는 동안 세상은 그들을 뉴스로 소비했다. 누군가는 감동의 드라마로 봤고, 누군가는 냉전의 사건으로 봤고, 누군가는 체제 선전의 재료로 봤다. 하지만 그 뉴스 한 줄 뒤에는 배 위에서 추위에 떨던 한 가족의 체온이 있었다. 자유라는 말을 너무 간절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맨손이 있었다. 결국 길이 열렸다. 바로 한국으로 오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대만을 거치는 길이 마련됐다. 멀고 복잡하고 우회적인 길.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남쪽으로 간다는 것. 그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됐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평생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기분. 땅을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진짜로 과거에서 떨어져 나오는 기분. 누군가는 두 손을 꽉 쥐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멀미보다 더 큰 울렁거림을 느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제야 정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실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1987년 2월 8일. 김포공항. 도착이라는 말은 짧지만 어떤 사람에게 도착은 생애 전체를 통과한 끝에야 얻는 단어다. 그들이 남한 땅을 밟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물렸다. 이제 그들은 바다 위의 도망자가 아니라 뉴스 속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트랩을 내려오는 가족들,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처럼 들릴 정도로 다른 억양. 하지만 분명 같은 한민족의 땅.
분단이라는 비극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극적으로 만날 필요도 없었을 사람들. 그 장면은 많은 사람을 울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귀순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목숨 걸고 체제를 탈출한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만철 앞에 마이크가 놓였다. 수많은 기자들, 수많은 시선. 그는 한순간에 시대의 얼굴이 되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한 문장만으로도 그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건 혹독한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이 상상한 세계의 이름이었다. 총과 감시와 굶주림 대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얼어붙은 삶 대신 조금은 따뜻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곳. 그 한 문장 속에는 기대가 있었고 안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깨지지 않은 희망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했다. 신문은 그들을 대서특필했다. 텔레비전은 그 가족을 비췄다. 누군가는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통일의 예고편처럼 여겼고, 누군가는 자유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해피엔딩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넌 가족, 마침내 남한 땅을 밟은 사람들. 거기까지 듣고 나면 누구나 결말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드라마틱하다. 인간은 늘 도착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자주 도착 다음 장면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바다를 건넌 순간보다 더 긴 싸움이 사실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환호는 짧고 현실은 길다는 것. 누군가의 탈출은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 그러나 일부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 그 다음을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 밤을 기억해야 한다. 청진항의 차가운 공기와 항구를 빠져나가던 엔진 소리와 바다 위에서 멈춰버린 기관과 일본에서 이어진 외교전과 김포공항에서 터져나온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한 가족이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치른 대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11면, 한 척의 배, 겨울 바다, 그리고 한 문장,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도착의 선언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긴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었을까? 그 답은 아직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그들은 그날 세상이 정해준 운명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으로 살 권리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밤에는 그 권리를 위해 검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는 그들을 무모하다고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들을 용감하다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둘 다 맞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종종 가장 무모한 얼굴로 나타나니까. 안전한 삶이란 이름의 감옥에 남는 대신 실패하면 전부 있는 자유를 택하는 것. 그게 바로 그 겨울 김만철 가족이 한 일이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다. 살러 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새벽 청진항에서 시작된 항해는 단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발화로, 체념에서 선택으로 건너간 인간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어둠을 뚫고 떠나는 작은 배를,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버티는 가족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끝내 방향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리고 마침내 도착해 떨리는 목소리로 남쪽을 따뜻하다고 부르던 한 남자를. 하지만 어떤 이야기의 진짜 비극과 진짜 품위는 가장 환한 순간 다음에 시작된다. 환영의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 영웅이라는 호명이 사라진 뒤,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한 뒤, 사람은 자기 삶과 다시 단둘이 남재된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된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온 세계는 정말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내가 믿었던 따뜻함은 끝까지 따뜻할 것인가? 그 질문은 다음 이야기의 몫이다. 지금은 다만 이 한 편의 끝에서 검은 겨울바다를 건너온 11명의 숨결만 붙들어도 충분하다.
그들은 상징이 전에 가족이었다. 사건이기 전에 사람들이었다. 뉴스가 되기 전에 살고 싶었던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어떤 허구보다 더 치열하다. 누군가가 만든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더 뜨겁고 더 눈부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출된 위기가 아니라 실제의 공포였고 쓰인 대사가 아니라 생존을 건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벽을 함부로 소비할 수 없다. 그건 한 가족이 자기 생애를 통째로 걸었던 시간이었다. 청진항의 불빛이 멀어지던 그 순간 아마 그들 중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살 수 있을지, 정말 남쪽에 닿을 수 있을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 그런데도 갔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어서, 희망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절망이 너무 컸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움직여왔다. 그 새벽 한 척의 배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결심이 시대를 갈랐다. 북과 남을 갈랐고 공포와 희망을 갈랐고 체념하던 어제를 살아내려는 내일과 갈랐다. 그렇게 1부는 끝난다.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을 남긴 채, 가장 따뜻해 보였던 도착의 장면을 남긴 채, 그리고 가장 차가운 질문 하나를 가슴에 묻은 채. 정말 그들이 찾아온 남쪽 나라는 끝까지 따뜻했을까? 김포공항에 내린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었다. 검은 겨울 바다를 건너왔고 일본을 거쳤고 마침내 남한 땅을 밟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카메라는 그들을 비추었고 신문은 이 가족의 얼굴을 크게 실었다. 누구나 같은 결말을 상상했다. 이제는 행복할 거라고.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났을 거라고. 이제는 그 유명한 한 문장처럼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가 이 가족을 품어줄 거라고. 하지만 사람은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인생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몸은 먼저 도착해도 마음은 한참 뒤에야 따라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도착하지 못한다. 과거의 공포가 발목을 붙잡고 낯선 현실이 가슴을 누르고 새로운 자유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김만철 가족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은행은 어떻게 쓰는지, 시장 물가는 어떤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북한에서는 세상이 지나치게 닫혀 있었고 남한은 너무 갑자기 열려 있었다. 닫힌 문 안에서 오래 살던 사람에게는 활짝 열린 문도 때로는 절벽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탈북을 비행기표 한 장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타고 오면 끝나는 일처럼. 하지만 탈출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백 번의 충돌로 이어지는 긴 적응이다. 어제까지는 국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는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던져진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선택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자유는 분명 선물이지만 준비 없이 받아든 자유는 때때로 공포가 된다. 처음 서울의 거리로 나왔을 때 가족들은 아마 눈을 둘 곳조차 몰랐을 것이다. 차는 많고 사람은 빠르고 간판은 눈부시고 물건은 넘쳐났다. 북한에서 너무 오래 부족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남한의 풍요는 축복이 전에 충격이다. 가게마다 물건이 쌓여 있고 식당마다 음식 냄새가 흐르고 사람들은 배가 고픈 얼굴보다 바쁜 얼굴을 하고 있다. 굶주림보다 경쟁이 먼저 보이는 사회, 감시보다 속도가 더 무서운 사회. 김만철 가족은 새로운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떨어진 사람들 같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언어였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너무 달랐다. 단어가 달랐고 억양이 달랐고 말의 속도가 달랐다.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북에서 온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눈에 띄었다. 말투가 다르고 입는 방식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머뭇거리는 순간이 많았다.
아이들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사람을 쉽게 낯설게 만든다. 그래서 적응은 늘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조용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어떤 아이는 첫 등교 날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칠판에 적힌 글씨는 읽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 주고받는 농담은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밥은 있는데 함께 먹는 법이 어렵다. 말을 걸고 싶은데 타이밍을 모르고 웃어야 할 순간을 놓치고 자기 차례가 오면 괜히 더 긴장한다. 아이에게 소외는 거대한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작은 침묵으로, 애매한 웃음으로, 혼자 남는 쉬는 시간으로 천천히 스며든다. 제 말투 좀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은 그런 말을 아주 가볍게 던진다. 하지만 듣는 아이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 전체가 자기를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자기가 틀린 게 아닌데 자꾸 틀린 사람처럼 느껴진다. 고향에서 쓰던 말이 여기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익숙했던 습관이 여기서는 촌스럽거나 이상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목소리를 줄이기 시작한다. 말을 덜 하고 눈을 피하고 가능한 한 튀지 않으려 한다. 사람은 공격받을 때만 상처받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할 때 더 깊이 다친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았다. 김만철은 북한에서 의사였다. 사람을 치료했고 배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역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다. 과거의 경력은 그 자체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고 남한 사회는 그의 이력을 영웅담으로는 소비했지만 생활의 안정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이것은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늘 그렇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연에 박수를 보낼 수는 있어도 당신의 메일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11명의 식구,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입이 11개였다. 먹고 살아야 했고 잠잘 곳이 필요했고 각자의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여전히 가장이어야 했다. 바다를 건널 때도 가장이었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가장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다에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서울에서는 현실 감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남한 사회는 자유로웠지만 자유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선택은 많고 책임은 무겁다. 북한에서는 가난이 국가의 구조 속에 흩어져 있었다면 남한에서는 실패가 개인의 몫으로 돌아온다. 무너지면 체제 탓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탓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시보다 경쟁을 더 무서워한다. 감시 사회에서는 숨을 곳이라도 있지만 경쟁 사회에서는 뒤처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김만철 가족은 한동안 상징적인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았고 언론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들이 이 가족을 통해 자유와 체제,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상징으로 사는 시간은 길지 않다. 세상은 늘 다음 사건을 향해 달려간다. 오늘의 주인공은 곧 어제의 뉴스가 된다.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에 남는 건 조용한 방 안의 생활비 계산서와 아이들의 학교 문제와 몸이 아픈 가족의 병원비와 가족 사이의 사소하지만 무거운 갈등이다.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 큰 사건을 함께 겪고 난 가족은 더 쉽게 금이 간다. 평범한 가정은 작은 일상을 쌓으며 관계를 다져가지만 극적인 생존을 함께 경험한 가족은 오히려 그 충격이 오래 남는다. 누군가는 그날의 바다를 잊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그날을 자꾸 말하고 싶어한다. 누군가는 남한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 하고 누군가는 자꾸 북에서의 습관을 놓지 못한다. 같은 탈출을 했지만 각자가 빠져나온 감옥의 깊이는 다르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말도 빨리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조금씩 생긴다. 하지만 그 빠름은
종종 생존 기술에 가깝다. 아이들은 살기 위해 금방 배운다. 억양을 고치고 낯선 단어를 따라하고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숨겨야 하는지 감으로 익힌다. 그 적응은 대견하지만 동시에 슬프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정체성을 편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는 북의 말투를 쓰고 학교에서는 서울말 비슷하게 흉내냈을지도 모른다. 집 안에 나와 바깥에 내가 달라진다. 엄마 앞에서 쓰는 말과 친구 앞에서 쓰는 말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그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문이 따라온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지? 북한에서 자란 나인가? 서울에 적응하려 애쓰는 나인가? 사람은 자기를 둘로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외로워진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소풍을 갔을 때 어떤 아이는 남몰래 울었을지도 모른다. 친구들은 과자를 꺼내고 사진을 찍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 속에서 혼자만 너무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초대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나만 모르는 암호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아이는 억지로 더 크게 웃는다.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아직 이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족 안에서도 희망과 불안은 동시에 자랐다. 어머니 세대는 아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 먹을 것이 있고 총성이 들리지 않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 밤새 떠는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와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였다.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자유는 살아남은 세대에게는 축복이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같은 자유도 세대마다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진다. 김만철은 가족을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이제부터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사이에서 흔들렸을 것이다. 그는 바다를 건널 때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서울에서는 다시 평범한 가장이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 현실을 계산해야 하고 가족의 표정을 읽어야 하고 아이들 문제를 챙겨야 하고 누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했다. 가장의 무게는 박수로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당신의 용기가 가족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이제 그 용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시선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 밥을 먹다가 잠깐 정적이 흘렀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늘 주변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하지가 않다. 자유는 생겼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만은 분명 따뜻한데 왜 가슴 한구석은 자꾸 시린가? 그 질문은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조금씩 눕히고 있었을지 모른다. 여기서는 정말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물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을 수도 있다. 그 질문은 우스운 게 아니다. 오래 검열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자유란 개념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근육 같은 것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 어디까지 움직여도 다치지 않는지 모른다. 그래서 자꾸 움츠러든다. 아이들이 나만의 텔레비전을 처음 오래 봤을 때도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광고가 넘치고 웃고 떠드는 프로그램이 많고 정치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나오고 노래와 춤과 소비와 유행이 쉼 없이 쏟아진다. 너무 많은 정보는 때때로 폭력처럼 느껴진다. 북한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괴로웠다면 서울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숨이 찼을 수 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어른들은 필요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적응은 조금씩 이루어진다. 인간은 생각보다 약하고 생각보다 강하다. 매일 흔들리면서도 결국 조금씩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서울의 버스 노선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에는 어렵던 시장 계산이
어느 날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두려웠던 학교 복도도 어느 날은 덜 무섭게 느껴진다. 삶은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반복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정착은 혁명처럼 오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일상의 형태로 찾아온다. 아이들 중 누군가는 공부에 빠르게 적응했을 것이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에서 배우는 것이 달라. 처음에는 버거웠겠지만 어느 순간 성취를 느꼈을 것이다.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친구가 먼저 말을 걸고 시험에서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나도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아이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북에 두고 온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청진의 겨울 냄새, 익숙한 골목, 함께 놀던 친구들,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 사람은 힘들었던 과거도 그리워한다. 고통의 장소에도 추억은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북자의 적응은 단순히 새 삶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옛 삶을 애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내와 어머니, 형제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남한을 배웠을 것이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위로를 얻었고 누군가는 이웃의 친절에 의지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나만의 빠른 변화에 놀라면서도 처음으로 마음 놓고 밤잠을 자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 사소한 평화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불안 속에 살던 사람에게는 기적이다. 오늘 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비로소 자유는 현실이 된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언제나 한 가지 색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안도와 불안, 희망과 좌절, 자부심과 상실감이 함께 엉킨다. 김만철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도착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고향을 잃었고 익숙한 정체성을 잃었고 과거의 자리를 잃었고 한순간에 영웅과 이방인이라는 상반된 이름을 동시에 얻었다. 사람은 칭찬만 받아도 버겁다. 그 칭찬 속에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섞여 있으면 더 그렇다. 어쩌면 어느 날 김만철은 혼자 생각했을지 모른다. 바다를 건넌 것은 내가 해냈다. 그런데 서울을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 질문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탄식이다. 목숨을 건 결단보다 매일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더 고될 때가 있다. 영웅적인 한 번보다 평범한 1000번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단지 비극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의 정착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 가고 싶은 학교를 꿈꿀 수 있었고, 말하고 싶은 말을 배울 수 있었고, 부모 세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삶을 바꾸는 힘이다. 처음엔 어색했던 교실이 어느 날은 웃음이 나는 공간이 되고, 처음엔 낯설었던 서울말이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입에 붙고, 처음엔 두려웠던 거리가 어느 날은 돌아갈 집이 있는 동네가 된다. 정착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드라마틱한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없이 넘어지고, 머뭇거리고, 혼자 울고, 조금 웃고, 다시 나가고, 다시 배우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착은 탈출보다 덜 화려하지만 어쩌면 더 위대하다. 탈출은 용기가 필요하고 정착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부모가 얼마나 큰 결정을 했는지, 어릴 때는 몰랐던 공포와 희생이 시간이 흐르며 이해되기 시작한다. 왜 그 밤에 조용히 하라고 했는지, 왜 엄마의 손이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었는지, 왜 도착하고 나서도 어른들이 쉽게 웃지 못했는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부모의 결단을 뒤늦게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정착기는 단순히 고생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자유를 생활로 번역해가는 시간이다. 추상적인 희망을 구체적인 하루로 바꾸는 시간. 거대한 감동의 장면을 작은 밥상과 교복과 월세와 통장과 숙제로 바꾸는 시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덜 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진짜 드라마는 바로 여기 있다. 살아남은 뒤에 어떻게 사는가? 도착한 뒤에 어떻게 버티는가? 과거를 끌어안은 채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김만철 가족은 서울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세상 어느 가족도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흔들렸고 상처받았고 때로는 후회했고 서로를 오해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삶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자라고 계절이 바뀌고 서울의 낯선 풍경이 점점 익숙한 배경이 되어갔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정착의 진짜 의미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것. 어떤 밤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창밖의 서울 불빛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청진의 그 겨울밤에서, 저 검은 바다에서, 일본 항구의 불안 속에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은 슬프면서도 뜨거웠을 것이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슬프고 그래도 살아서 여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뜨거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가족의 진짜 승리였는지도 모른다. 환영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유명해졌기 때문도 아니다.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넘어지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아이들을 다음날 학교에 보내고 가족끼리 밥을 먹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 그 평범함을 되찾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건너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위대한 성취다. 따뜻한 남쪽 나라는 처음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그곳도 차갑고 빠르고 냉정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현실의 얼굴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질문할 수 있는 나라였고 선택할 수 있는 나라였고 아이들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였다. 따뜻함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온도가 아니라 살아가며 조금씩 발견하는 중류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김만철 가족의 서울 정착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 자유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국경을 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낯선 사람의 적응을 조용히 도와주는 사회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가? 이 질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질문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서울은 여전히 낯선 도시이고 누군가에게 자유는 아직 연습이 필요한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어둡게만 남겨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절망만을 남기기 위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기 위해 왔다. 아이들을 위해 왔다. 다음 세대를 위해 왔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결국 서울의 학교를 다니고 서울의 친구를 만나고 서울의 계절을 지나며 자기 삶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착이란 성공과 실패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정착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속도로 인간다운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어떤 날은 울고,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떤 날은 서울을 집처럼 느끼는 과정이다. 그 모순과 흔들림을 다 견디며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정착이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그 겨울 바다를 건넌 것은 단지 한 가족의 탈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넨 달이었다. 부모는 목숨을 걸고 건넜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삶을 배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피엔딩도 아니지만 분명한 희망으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청진항에서 시작된 그 항해는 서울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항해는 교실로 이어졌고 밥상으로 이어졌고
가족의 대화와 침묵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의 미래로 이어졌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 이야기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다. 살아남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 도착에서 멈추지 않고 정착으로 버텨냈다는 것. 한 남자의 결심이 결국 한 가족의 다음 세대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2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찾았던 남쪽 나라는 완벽하게 따뜻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온도의 삶을 건네줄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 인간에게 필요한 따뜻함이란 세상이 처음부터 포근한 것이 아니라 견디며 살아낸 끝에 가족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겨울 검은 바다 위에서 떨던 아이들은 자라서 서울의 봄을 맞았을 것이다. 한때는 말투 때문에 움츠러들던 아이들이 어느 날에는 자기 목소리로 세상과 대화했을 것이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언젠가는 돌아와 불을 켤 수 있는 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가족이 목숨을 걸고 도착하려 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떠난 밤이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 버틴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건너온 바다를 자기 미래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이면 이 긴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